읽어보면 달라집니다.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네, 인사이트 채널 최고의 페이지 시즌 2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되게 유명하신 또 귀하신 분들 모시고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네. 우선 지금 멤버들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우리 멤버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올리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그럼 저부터 원조니까 저부터 소개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업에서 주로 강의를 하고요. 더불어 또 책을 쓰고 있는 저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친숙하죠. 예, 이상입니다. 네, 약간 원조국밥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번에 우리 멤버의 또 유일한 히로인, 네, 우리 백 소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고의 페이지 시즌 2에 함께 합류하게 된 마음통연구소의 소장 백선영입니다. 저는 기업에서 주로 심리와 그리고 스트레스 소통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부에서는 심리상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페이지에서요, 즐겁고 유익한 시간 나눴으면 좋겠어요. 와, 야, 목소리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목소리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아, 좋아졌나요? 자연스럽게 하시죠. 네. 자, 유일한 이제 마지막 멤버 저고요. 저는 오늘 임시로 지금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팟캐스트 녹음도 처음인데 진행까지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이 이병훈이고요. 기업 교육에서 강의랑 컨설팅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12년 정도 기업에서 인사팀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나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저기 임시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은 메인 호스트입니다. 메인 사회. 오늘 좀 재밌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책 이름이 뭘까요? 설득의 심리학 아닙니까? 설득의 심리학 1이고요. 네. 되게 뭐 보신 분도 야, 되게 옛날 책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교육 쪽 그리고 심리학 쪽에서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오랜만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책 소개를 좀 올려야 되는데요. 네. 우리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담고 있고요. 저자는 그 본인의 이론 6가지를 여러 가지 사례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의 심리학 1이라는 책에는 크게 6가지의 이론이 있거든요.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상호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호감의 법칙, 권위의 법칙, 마지막으로 희귀성의 법칙, 이렇게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치알디니 작가가 제가 찾아보니까 몇 년생인지 혹시 아세요? 이분? 이분 모르겠어요. 그죠. 1945년생이세요. 우리나라가 광복되던 해에 태어나신 분, 상당히 나이가 좀 있으시죠. 지금 몇 세인 거죠, 그러면? 나이가 그러면 한 85세인가요? 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안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지금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심리 마케팅학 석좌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향력 및 설득에 관한 전문가고요. 2003년에는 사회심리학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도널드 T 캠벨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상 작가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미국? 35년? 그 정도 됐죠. 네. 그렇죠. 미국에서 초판이 1985년도에 1985년. 네, 그럼 35년 맞네요. 그렇죠. 네. 저는 신입사원 때 이 책을 처음 만났는데 2007년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한참 늦게 본 케이스네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래된 책을 하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설득하고 소통하면 이 책을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신입사원 때 영업교육을 담당했었는데 이 책을 먼저 읽고 일을 하라고 해가지고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됐었나요 그때? 그때 도움이 됐겠죠. 기억이 안 나는 걸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 소개와 저자 소개까지 한번 해봤고요. 우선 우리가 그래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 귀한 책을 다시 한번 또 읽게 됐는데 간단하게 뭐 소감이나 느낌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네. 우선 뭐 제가 오랜만에 이제 시즌 2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멤버도 좀 바뀌었고 굉장히 좀 젊어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 준비하다가 우리 처음에 무슨 책을 할까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일을 하는 일이 뭐 기업에서 강의를 하는 일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읽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은 그냥 고전과 같은 책이고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사실 읽었죠. 뭐 여러 번 읽었긴 했는데 또 새롭게 한번 요즘에 약간 저희들 소통 강의 주로 많이 하니까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설득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고 싶었는데 읽어보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읽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우선은 정리가 되는 느낌. 예전에는 그러니까 막 그냥 읽었죠. 좋은 책이니까 막 읽으면서 외우기도 했는데 지금 뭐랄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 어떤 뭐 심리학적인 이론들 그다음에 사례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더 박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약간 정리가 되고 어떤 연륜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 이것들을 내가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뭐 실생활뿐만 아니라 뭐 제 강의 컨텐츠에도 쓸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래서 오랜만에 되게 열심히 열독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책을 이게 책 두꺼운 편인데 한 권은 사실 다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책을 그렇죠. 완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읽다가 중간에 그만두기 너무 많은데 이 책은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었거든요. 그 정도 저한테는 좀 되게 임팩트 있고 재미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일적인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연관이 있어서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저 역시도 정말 좋았던 부분이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함에 있어서 또는 소통함에 있어서 중요했던 원칙을 말로는 표현하지만 하나하나 정리하기는 좀 쉽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6가지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래 내가 뭐 매장을 가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런 법칙과 이런 원리에 의해서도 설득을 당했을 수도 또는 내가 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면서 좀 공감이 좀 많이 됐던 책 중에 한 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강의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용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내 삶에서도 적용을 하면서 조금 더 누군가에게 있어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이 좀 설득의 바이블이라는 이유가 이런 공간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유익하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이병훈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요 설득의 심리학 책이 약간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신입사원 때 새 책을 샀었는데 그 책을 잃어버렸던 그 기억이 나요. 2번째 회사 갔을 때. 근데 이 책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분명히 책장에 넣어놨는데 이 책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지를 못해서 2번째 책을 샀었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다시 우리 이 팟캐스트를 한다고 이제 이 책을 찾아봤는데 서재에서 또 없는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또 샀습니다, 이 책을. 중고책으로 샀지만 알라딘에서 샀지만 그래서 약간 애증이 좀 있었고요. 사실 책을 좀 읽어보면서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요거 6가지 이론을 한 꼭지마다 이렇게 사내 방송 교육에 활용한다고 그 신입 때 하나하나 이렇게 강의로 풀려고 막 그 노력했던 경험들이 기억이 나서 강의도 했나요? 예, 요거를 6꼭지로 해서 한번 했었어요.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사내 그 그렇죠. 판매 사원들한테 주부 사원들한테 몇 시간? 뭐 한 20분씩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예. 근데 다시 오랜만에 읽었는데 마치 새 책을 읽는 느낌이었어요.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수학의 정석처럼. 그러니까요. 그렇죠. 다 까먹었다. 네. 약간 애증의 관계다 정도로 느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4번째 순서로 우리 그 책을 좀 읽어보셨는데 뭐 네. 우리가 지금 팟캐스트 컨셉이 책의 내용을 전체를 다 리뷰하는 컨셉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뭔가 좀 우리만의 색깔로 좀 리뷰하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 제목에 맞춰서 최고의 페이지를 각자 한번 발견해보고 네.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고의 페이지.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시래요? 우리 백 소장님? 준비 많이 하신 것 최고의 같아요. 페이지는 네. 지금 페이지가 약간 네네. 좀 찾아봐야 되는데 책이 좀 달라요 보니까. 네. 제가 갖고 있는 책이랑. 네, 저는 이북이기 때문에 또 없기 때문에 그냥 페이지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없어요. 네. 잠시만요. 페이지가 좀 한번 그래도 최고의 페이지를 한번 체크해 보았던 게 있어서 369페이지네요. 네.
무슨 약간 교회에서 성경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페이지만 얘기하고 그죠? 네. 369페이지인데 휴기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휴기성의 원칙을 우리 이병훈 소장님이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희귀성의 원칙은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난처하게. 이게 이런 재미가 있네요. 네네. 희귀성의 원칙은 뭐냐면 그 우리가 보통 마트 가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인데 네. 뭐 매진 임박, 뭐 맞아요. 오늘밖에 살 수 없어요, 막 이런 문구 사실 예전에는 통했지만 요즘엔 그런 거에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통하지 않아요? 요즘엔 잘 안 통하지 저 않나요? 홈쇼핑에서 최근에 샀는데 아 그래요? 네, 뭐 마이집 인거 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라서 샀어요. 아 정말요? 이게 이거였어요. 물론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아요. 그럴 경우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희귀성의 법칙을 네. 그런 현상으로 저는 표현을 네.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휴기성의 원칙이 어떻게 보면은 그 특수성인 거잖아요. 우리만 갖고 있는 거다, 개별성이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네. 369페이지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람들이 접근을 제한한 정보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면 상품을 넘어 메시지나 커뮤니케이션, 지식 정보 등에도 희귀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정보가 검열을 당해야만 사람들이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정보가 희귀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희귀성의 원칙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다고 여기는 정보를 보다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가 최고의 페이지가 시즌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희귀성의 원칙을 최고의 페이지로 잡았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최고의 페이지가 조금 독자들에게 또는 여기 청취하는 청취자분들에게 희귀성의 원칙을 입거해서 좀 특별한 정보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서는 볼 수 없는 정보를 좀 우리가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에서 이곳을 최고의 페이지로 잡았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제가 약간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백소자님 말씀하신 그 내용 보니까 네. 생각났던 그 법칙으로 그거 있잖아요. 저는 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지만 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나만 어떻게 딱 얻게 된 정보인데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무조건 사, 빨리 사. 너만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어야 돼. 약간 이런 것도 약간 예전 희귀성의 비트코인 원칙에 같은 경우. 포함되는 거 그쵸, 아닌가요? 맞아요. 막 그 폭망하는 거 아니에요? 폭망할 수도 있죠. 근데 그 희귀해서 폭망해. 그 정보를 받은 사람은 이게 되게 귀하게 느껴지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맞아요. 그런 네, 원칙에 네, 포함되는 네. 거죠. 그렇죠. 저희 페이지가 최고의 페이지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희귀성의 원칙으로 좀 희귀한 그런 채널이 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만의 개별적인 우리 여기 아니면은 이 정보를 들을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하지만 해괴해지면 안 된다. 아 그래요? 희귀해야 된다. 아니 갑자기 어제 그 봉준호 감독이 얘기했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생각났어요.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되게 인상적으로 TV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제가 어제 그거 발표한 거 보고 MBC랑 KBS에서 한 다큐멘터리 다 봤거든요. 근데 역시 천재 대단해요. 그렇죠. 네,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런 네. 가능할까요? 기생충처럼 저희도 어느 순간 최고의 페이지 우두머리에 있지 않을까. 저희 팟빵이랑 그다음에 네. 저희 오디오 클럽에서 가장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네. 꿈을 꿔봅니다. 꿈을. 예,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백소자님 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예, 그냥 어차피 제가 하는 거니까 좀 네, 그래요. 프리스타일로 괜찮아요. 해도 네. 돼서 괜찮아요. 약간 이제 우리 팟캐스트에 너무 모범적인 답안을 하신 것 같아서 요즘에 또 이런 답안을 또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내추럴하게 본인 관점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페이지가 있다면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원칙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네네. 나진 않는데 어떤 어린 아이가 네. 이제 아이가 수영을 해야 되는데 튜브를 끼지 않고는 수영장에 입수를 못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가 빨리 튜브를 빼고 수영에 입수했으면 좋겠는데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했던 행동은 뭐 20살짜리 수영 선수, 20살이 된 수영 선수를 뭐 애를 코치를 둬서 애를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4살 아이한테 적용할 수 있었던 방법은 4살 아이가 똑같은 4살 아이가 튜브를 빼고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아들 이름이 톰이었을 거예요. 이거 책에 있던 내용이죠. 네, 있는 책에 내용이에요. 있는 사회적 내용이에요. 증거의 법칙으로 네, 저는 맞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역시
네. 네. 그래서 같은 동갑의 아이의 모습을 봤을 때 그 튜브를 빼고 수영을 했던 그 장면. 그게 좀 인상이 남았어요. 왜 그게 좀 인상적으로 느껴지셨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누군가를 코칭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 처음에 부모님의 입장은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보고 물론 이제 선의의 의도였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이는 조금 더 내 눈높이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수영을 했다면 더 빠르게 수영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쪽에서 그게 좀 인상이 남았던 페이지였어요. 약간 청취자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저희 세 명의 공통점이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하는 것들이 본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 내용 외에 또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좀 눈여겨보셨던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아요. 잘 네.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제가 할까요? 네. 그러시죠. 제가 할까요? 이거 돌려주세요. 네. 제가 지금 사실 들리시겠지만 제가 지금 막 녹화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정신없습니다. 저희가 뭐 올라갈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카메라 촬영을 있으니까. 하고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너무 긴장이 돼요. 그렇죠. 좀 더 네. 자연스럽게 하시죠. 뭐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편한 채널이니까. 잘 나오고 네.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항상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북을 읽기 때문에 페이지를 말씀 안 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일관성의 법칙, 가장 뭐 많은 법칙 중에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입장 정립이라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페이지 읽어드릴게요. 네. 일단 상대에게 어떤 입장이나 태도를 취하게 한다면 이후로는 일관성의 원칙을 이용해 상대에게 자동적이고 무분별한 행동을 유도해내기 쉽다는 것이다. 사람은 일단 어떤 입장을 정하면 그 입장과 일관성 있게 행동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관성의 법칙을 갖고 있다는 게 실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설득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왔지만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서 그렇죠, 우리가 뭐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보 뭐 그다음에 보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그 정치인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한번 찍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일관성 있게 이 사람을 계속 밀어주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사람이 혹시 뭐 비리 저질렀거나 조금 뭐 잘못했더라도 그게 정말 아주 큰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냥 계속 그 사람을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관성 법칙이에요. 한번 선택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것도 있죠. 그렇죠. 사실은 뭐가 잘못되거나 했었을 때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걸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사실 설득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활용해서 하는 뭐 마케팅 법칙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일관성으로 내가 해서 이제 이병 소장님께서 소장님이 굉장히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했다고 쳐볼게요. 잘못 생각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했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 계속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실수를 했어.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약간 사기치는 걸 봤어. 그치, 뭐, 근데 제가 그걸 믿지 않죠. 왜? 나는 굉장히 항상 착하고 순하고 저한테 잘하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때 잠깐 실수했을 거야.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많죠. 맞아요. 그런 상황 진짜 많아요. 그렇게 믿다가 진짜 뒤통수 맞죠. 크게. 맞아요. 보통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사기도 치고 아니면 마케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상품도 팔고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소통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관성의 법칙에서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사람들에게 유연성만큼 중요한 게 또 없지 않을까. 그렇죠. 유연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도 됐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한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다른 각도로도 생각해 봐야지 우리가 뭔가의 함정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빠지지 않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는 거죠.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네. 그래요. 네. 우리 백 소장님 네. 지금 잠깐 광고 드리면 지금 싱글이셔서 또 듣고 계신 남성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유튜브 꼭 자, 오픈해야 되겠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되게 유연성이 맥스인 네.
남자와 일관성이 맥스인 남자가 있어요. 모든 조건은 똑같습니다. 네. 이 두 남자 중에 그럼 어떤 남자를 선택하시겠어요? 너무 흑백 논리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좀 하는 겁니다. 굳이 하나를 굳이 굳이 선택한다면.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 이유까지. 일단 일관성의 원칙을 쭉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어찌 보면은 그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꼰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내 생각을 너무 고집 그렇게 볼 수 있게 있죠. 굳건하게 가져가면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 계속 사랑할 거 아니에요. 변하지 않잖아. 그게 집착과 스토커로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깊게 사랑하는 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유연성 있다라는 거는 자칫 또 잘못 생각하면 갈대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굳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그렇죠. 한다면 유연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안에 마음속에 신념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 그리고 개방성, 그리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바라보는 관점이 부드러운 사람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제일 좋은 건 두 개가 접목된 분이죠. 그렇죠. 제가 제가 정리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더 네.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재미있는 일관성의 법칙에서 이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카페에서 노트북 이제 작업하잖아요. 저 되게 많이 해요. 많이 하죠. 근데 그래서 화장실에 가야 돼요. 급해서. 근데 화장실 가는데 노트북이 되게 새 거예요. 뭐 거의 25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예요. 누가 두고 가면 큰일 어떻게 나지. 하세요? 전 그냥 두고 가요. 두고 가요? 아, 괜찮네요. 근데 네. 보통 그 두렵죠. 근데 그거 들고 가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하냐면 이제 그냥 그거 비싼 걸 두고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화장실 갔는데 이제 연기한 사람이 와서 그걸 들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20명 중에 4명 정도만 저기 그거 보니까 아니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옆에, 지켜보고 있다. 옆자리에 앉아 있는 모르는 사람이죠. 한 4명 정도가 그거 당신 거 아니잖아 이렇게 했대요. 네. 그런데 4명밖에 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부탁하는 옆에 사람한테 저기 죄송한데 제가 좀 화장실 좀 갔다 올 건데 요 노트북 좀 봐주시겠어요? 그치, 그치.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가 수명 중에 무려 19명이 만약에 누가 가져가려면 이게 당신 거 아니잖아요. 방어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적 증거의 원칙하고 좀 비슷한 맞아요. 그쵸. 원칙이죠. 맞아요. 네, 그 책에서 보시면 네. 그 여기 미국 사례, 미국 뉴욕 사례인가? 맞아요. 어느 살인 사건. 어떤 여자분이 살해당한 그것도 메이슨 맞죠. 사건인가? 맞아요. 예. 이건 일관성의 법칙이 나온 사례고 이제 그거는 사회성 증거의 법칙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약간 결합이 된 거죠. 그렇죠. 좀 다르죠. 그렇죠. 책을 보면 하나의 법칙만 딱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맞아요. 원칙이 믹스가 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것도 재밌는 사례여서 앞으로 그러네요. 카페에서 비싼 거 놓고 갈 때 꼭 옆에 사람한테 말하고 가세요. 절대 알지 먹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믿어야 되겠죠? 우선? 그 사람이 가자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저 광고하고 계신 게 있는데 네. 요즘 웬만한 카페는 다 CCTV가 있어서 그- 이게 큰일 납니다. 이거 절도죄.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라서 화장실 가실 때는 굳이 노트북 안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병수 소장님 할까요? 네, 최고의 페이지 어떤 페이지셨나요? 저는 최고의 페이지 저는 저기 옛날 책이에요. 네. 그 노란 커버 책이라서 아마 요즘에 서점에서 설득의 심리학을 구입하시는 분은 노란 책은 구경을 못 하실 건데 옛날 구입하신 분들만 갖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 친숙한 책이에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계속 개정이 되면서 그 책의 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제가 맞아요. 발견해가지고 아마 페이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 노란색 네. 약간 똥색으로 된 책인데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91페이지에 네. 상호성의 법칙에 나온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보 후퇴, 이보 전진 전략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상호성의 법칙이 그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해 약간 빚을 지게 하면 결국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리워드를 해주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빚진 감정을 그래서 이용하죠. 약간 마케팅이나 영업 전략으로 일보 후퇴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한테 먼저 큰 거를 제안을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나도 안 팔게 너한테 일보 후퇴했죠. 대신에 그러면 조금은 싼데 요건 어때? 이런 식으로 하고 옵션까지 끼워 파는 약간 그런 예시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일보 후퇴, 이보 전진 전략인데 이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이 전략의 놀랄만한 효과성의 이면에는 어쩌면 심각한 부작용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략에 속아 넘어간 희생자들은 그들이 교묘한 속임수에 이용당했다고 분통해할지도 모르며 그들의 붕괴는 부정적인 악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희생자들이 요청자를 점차 불신하게 되어
다시는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런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것은 일보 후퇴 2보 전진 전략 사용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내용이 가장 좀 눈길을 끌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눈길을 끄셨나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직장 생활로 이제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1인 사업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저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크게 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가 이제 1인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가치 중에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벌게끔 할 수 있는 그 주변의 사람,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좀 믿음이 있어서 보면은 저도 뭐 실수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렇게 저한테 네. 가끔씩 이런 1보 후퇴 2보 전진 전략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또 그런 게 눈에 좀 들어오고 그런 경우에는 되게 좋게 봤는데 네. 괜히 또 그 사람이 좀 달리 보이기도 하고 그쵸. 기회는 몇 번 드리지만 자꾸 그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 좀 상처를 받게 되고 좀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이 문구를 선정한 이유는 네. 이 6가지 원칙이 정말 영향 크고 되게 좋은 원칙인 건 알겠는데 꼭 이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 읽으면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문구를 최고의 페이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비친 감정은 참 평상시에도 많이 활용되고 받는 영향인 네네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모 전자 브랜드 가서 전자 제품을 사러 갔을 때 이제 영업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여기 자리에 잠깐 앉아서 이야기 나누시라고 그래서 자리 안내해 주시고 커피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빚진 감정을 이용하는 거래요. 맞죠. 네, 내가 커피를 한 잔 딱 마시는 순간 이 세일즈맨에게 뭔가 빚을 졌다라는 감정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근데 또 반복이 되면 그게 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네. 있죠. 그렇죠. 근데 혹시 우리 두 분은 만약에 뭘 받았어요. 뭐 선물을 받든가 뭐 지인한테든 뭔가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 나중에 꼭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빚진 느낌이 드세요? 선물을 줬어 누가? 그러면 나중에 꼭 그걸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뭔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무엇을 저한테 줬다라고 주셨을 때 저를 생각하면서 정성이신 거잖아요. 그런 정성에 대해서 좀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밥을 사줬어요. 네. 밥을 좀 비싼 걸 거하게 사줬어요. 뭐 특별히 이유가 없는데 네. 그러면 다음에 내가 꼭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꼭 사야겠다라고 들은 것보다도 기억은 하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셨구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기억해두고 마음속에 메모해 두었다가 나중에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갚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는 그 마음을 좀 기억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 이병우 소장님은? 저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 이 책 보면서 저를 또 발견했는데 어떤 거 발견하셨어요? 저는 저란 사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보고 내린 결론이 왜냐하면 방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네. 저는 약간 백 소장님이랑 정반대의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어떤 제 친구는 결혼식에 오거나 뭐 장례식에 오면은 친구 명단을 하나하나 다 메모를 해가지고 꼭 그를 받은 만큼 갚으려고 그런 사람 있어요. 똑같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제가 그런 부분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기록이나 관리 같은 걸 못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근데 또 심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데이터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 안 해도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했다가 네. 근데 평상시 보면 이병호 선생님은 굉장히 잘 베푸는 편이잖아요. 뭐 그쵸, 선물 같은 것도 잘 주는 편이고 오히려 받는 것보다 주는 것도 많지 않으세요? 그래요? 그렇죠. 안 받으셨어요? 네, 아직. 여성분한테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런가요?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저한테만 줬나? 아쉽네요. 네,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저희 이제 1부는 여기서 정리 좀 네. 할게요. 벌써요? 네, 벌써요? 벌써 30분. 제가 말이 너무 길었나 봐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처음이라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나머지는 2부에 또 하도록 할게요. 예, 그럼 우리 2부에서 만나요.